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의 마스터 키입니다. 저자는 댄록, 출판사는 서영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댄록은 중국계 캐나다인으로 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17억 번 이상의 뷰를 기록했다. 아마존의 베스트셀러 저자이기도 하다. 현재 소셜미디어 외에도 24개 이상의 회사를 포함하는 댄록 그룹의 설립자 겸 회장으로 교육, 뉴미디어, 소프트웨어에 투자하고 있는 벤처 투자가이다. 참고로 저자는 홍콩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민 초창기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저자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자수성가형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본격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 자유란 충분한 돈이 있어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충분한 돈을 갖고 있어서 또 하고 싶은 게 무엇이든 하고 싶은 걸 하고 언제든 상관없이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것. 꽤 괜찮은 소리다. 그렇지 않은가? 문제는 이러한 생각이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나는 매달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자동으로 돌아가는 사업과 투자처가 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판매와 수익은 계속해서 굴러 들어올 것이다. 그런데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지금 현재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이 경제적 자유가 영원히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세상은 변한다. 시장 상황도 변하고 경기도 변하고 국가 정책들도 변한다. 즉, 당신에게 경제적 자유를 가져다 준 무언가가 내일은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경제적 자유 대신 나는 경제적 자신감을 더 선호한다. 이는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당신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기 변동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됨을 의미한다. 경제 상황에 있어서 외부의 상황에 휘둘리지 않아도 됨을 의미한다. 당신이 경제적 자유를 얻었을 때 이것이 당신에게 진정한 안정성과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 책에서는 부의 삼각형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의 삼각형은 3개의 변을 가지고 있다. 힘, 수익, 그리고 가능성. 1. 힘은 고소득 스킬에서부터 나온다. 고소득 스킬은 고소득을 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필요하지만 대부분 스스로는 해낼 수 없는 일을 당신이 해줌으로써 한 달에 10,000불 혹은 그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주는 스킬이다. 이것은 누군가가 당신에게서 뺏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산업을 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가르쳐 줄 수도 있는 스킬이다. 고소득 스킬은 당신에게 수입과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는 당신의 부의 삼각형의 안정성을 확보해주며 당신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과 수입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수입 한도를 제한하는 유리천장은 없다. 상사가 아닌 시장이 당신의 능력의 가치를 결정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경제적 자신감이다. 2번째, 이익은 확장성이 강한 사업에서 온다. 확장성이 강한 사업이란 대규모의 기반 시설이나 자본의 투입 없이 반복적으로 할 수 있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보자. 레스토랑의 경우 확장성이 강한 사업으로 고려할 수 있을까? 아니다. 새 지점을 열고 싶을 때마다 당신은 시간과 자본을 투자해서
새로운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확장성이 강한 사업이란 경비를 추가적으로 들이지 않고도 더 많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키울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예를 들면 우버 서비스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들 수가 있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란 구글 드라이브, 네이버 클라우드,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소유하지 않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만 이용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이들 회사는 더 많은 고객을 받기 위해 새로 사무실을 열지 않아도 된다. 물론 사업이 성장할수록 사람이 더 필요해지긴 하겠지만 전체 종업원 수가 사업 성장을 확장하는 면에 있어서는 레스토랑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확장성이 강한 사업이 수익과 현금 흐름을 책임져 주는 동안 고소득 스킬은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가능성은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투자와 함께 온다. 매년 당신에게 최소 10%의 수익을 가져다 주는 투자를 하이 리턴 투자라고 한다. 이 하이 리턴 투자의 목적은 단순히 수입을 위해서만이 아니다. 하이 리턴 투자의 진정한 목적은 당신의 순자산을 증가시켜 당신의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첫째, 고소득 스킬로 당신은 안정적인 수입과 당신이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다. 둘째, 확장성이 강한 사업은 이와 더불어 당신에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해주었다. 셋째, 여기에 하이 리턴 투자까지 한다면 당신은 이제 당신의 순자산을 증가시키고 당신의 부의 가능성을 확대시킬 수가 있다. 왜 우리에게는 더 적은 지식,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한가? 지식은 당신을 행동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지만 지혜는 당신의 지식을 행동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다. 지식은 널렸지만 현명함은 귀하다. 지식은 너무 많아서 더 적게 알아야 하고 동시에 현명함은 너무 귀해서 더 요구된다. 너무 많은 지식은 당신에게 혼란을 주지만 적절한 현명함은 당신에게 지식과 더불어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막혀있는 것, 문제점이 무엇인지 모른다. 사람들은 보통 내가 X와 Y 하는 방법을 알아내기만 하면 난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지식을 얻고자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들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깨닫지도 못하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저지당하고 있다. 지금은 약간 뭐가 뭔지 혼란스럽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계속 들어보자. 예시를 하나 주겠다. 당신이 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해보자. 엑셀을 밟아서 차가 앞으로 갈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차가 평소보다 속도가 잘 나지 않는다. 무엇 때문인지 당신은 알지 못한다. 엑셀을 충분히 밟지 않았나 보군. 더 세게 밟아야겠네. 당신은 엑셀을 더 세게 밟아보지만 차는 여전히 달팽이처럼 굴러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보여주는 양상이다. 무언가 잘못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해법은 보통 더 열심히 하기이다. 마치 이 상황에서 엑셀을 더 세게 밟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사실 이 차는 지금 비상 브레이크가 잠겨 있다. 엑셀을 더 밟는 것이 아니라 비상 브레이크를 풀어야 한다. 이 비상 브레이크의 존재를 알지 못해서 혹은 까먹어서 차의 속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때때로 사람들은 비상 브레이크가 걸려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당신이 이 비상 브레이크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해보자. 다시 앞으로 힘차게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언제나 같은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그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러한 비상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다른 게 걸려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저 열심히 더 많이 일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비상 브레이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당신의 성공을 막아서는 보이지 않는 힘이다. 나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사슬이라고 부른다. 보이지 않는 사슬 1. 천천히 부자가 되어라. 당신은 왜 더 많은 돈을 원하는가? 물론 그냥 뭔가를 더 많이 사고 싶어서일 수도 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일 수도 있다. 당신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것들, 여행을 하거나 새로운 경험을 쌓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 당신의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더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많은 돈을 원하는 것일 수도 있다. 당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싫어한다면 그로부터 탈출하고 싶어서 많은 돈이 필요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이 가진 돈이 얼마냐 하는 것을 부의 척도로 삼는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부의 척도는 시간이다.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다면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의 척도는 돈이 아니라 시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빨리 부자가 되는 법을 고민할 때 혹은 누군가로부터 그런 방법을 들을 때 보통 이것이 사기라고 생각하거나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다고 여길 것이다. 그러나 부는 돈이 아니라 시간으로 측정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이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사실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러한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사기일 거라는 흐름이 바로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사슬이다. 빨리 부자가 된다는 것이 노력이 전혀 필요치 않다는 말은 아니다. 여전히 당신은 죽어라고 노력해야 한다. 차이점은 어떤 사람들은 40년을 열심히 일하고도 편안한 마음으로 은퇴할 수 없는데 당신은 빠른 시간 안에 부자가 되는 것이다. 돈은 가치 창조로 얻어지는 부산물이다. 가치 창조 곱하기 제공받는 사람은 벌린 돈이 된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더 높은 고급의 가치를 제공하던지 가치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제공하던지 하면 된다. 신경 전문의가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은 그들이 대체 불가능한 분야의 전문가로 환자 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스티브 잡스나 앨런 머스크 같은 인플루언서들이 돈을 잘 버는 것은 그들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즉, 당신이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당신 스스로에게 해야 되는 질문은 어떻게 내가 더 고급 가치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이다. 당신이 고소득 스킬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 당신은 더 높은 가치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다. 이것으로 당신은 더 빨리 돈을 벌 수가 있다. 당신은 일하는 업무 시간이 아니라 당신이 시장에 직접 제공해 줄 수 있는 고급의 가치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다. 거울에 보이는 신체 형태는 자아상이 아니다. 당신의 자아상을 보기 위해서는 당신 생활의 모든 면을 살펴봐야 한다. 당신의 몸, 당신이 일할 때의 자세, 당신 인생에 존재하는 사랑, 당신의 현 수입, 이러한 것들이 외형상으로 표현된 당신에게 내재된 자아상이다. 자아상은 당신이 생각할 때 당신에게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당신이 무엇을 하거나 이뤄낼 때 보여지는 당신의 모습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점이 그들 내부에 존재하는 것도 모른 채 외부 상황을 수정함으로써 자신의 몸이, 재정 상황이, 인간관계가
혹은 수입이 변화하기를 바란다. 셀프 이미지는 자기 성취적 예언이다. 즉, 셀프 이미지는 자신의 결과를 말해주는 예언이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나 자신을 고수하려는 습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만약 스스로를 보수적이고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번지점프나 스카이 다이빙에 도전하겠는가? 당신이 스스로를 외향적이고 사회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파티에서 혼자 벽을 보고 서 있겠는가? 반면 당신이 스스로를 내향적이고 수줍음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많은 파티에서 먼저 스스로를 소개하고 인사를 건네겠는가? 우리들 대부분은 오래된 자아상에 갇혀 있다. 우리가 믿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바로 그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자아상을 어린 시절의 환경에서 어깨너머로 배우게 된다. 가족, 형제 자매, 친구들, 선생님들, 혹은 미디어나 유명한 사람들로부터 너는 수줍음이 많구나, 혹은 너는 정말 사고뭉치야. 이 같은 간단한 말 한마디가 당신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어린아이들은 들은 대로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의 문제점은 이렇게 형성된 우리의 자아상이 우리가 되고자 하는 인물상과 매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종종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 내면의 저항에 강하게 부딪히게 된다. 이건 내가 아니야. 이와 같은 느낌이 들곤 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나 스스로가 바라본 내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것이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까닭이다. 당신은 알고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행동한다. 당신이 투영하는 스스로의 자아상에 따르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슬픈 사실이 무엇인지 아는가? 가끔 사람들은 자신의 현 상태와 맞추기 위해 스스로의 자아상을 깎아내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삶에 치이고 치이는 동안 그들은 스스로도 모르는 새에 포기하고 만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지 않게 된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그냥 이럴 수밖에 없는 건가 봐. 이렇게 포기하게 만든다. 기준을 높이는 대신 기대를 낮춰서 현실과 맞게 만드는 것이다. 천만다행인 것은 반대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당신이 당신의 자아상을 더 높이 개선시킬 때 당신은 스스로 더 많은 것을 달성하고자 하는 놀라운 욕구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자신의 자아상을 개선시켜라. 그러면 행동은 곧 따라올 것이다. 동기부여 없이 훌륭한 습관을 만드는 법. 나에게는 마이크라는 친구가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6시 정도의 기상을 하여 1시간 정도 조깅을 했다. 그에게 이 아침 조깅을 그만두도록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루는 내가 그에게 물었다. 마이크, 당신은 어떻게 스스로를 그렇게 완벽하게 절제할 수 있고 매일 아침 조깅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할 수 있죠? 당신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단 하루도 당신이 오전 조깅을 빼먹는 걸 본 적이 없네요. 마이크는 이상하다는 듯 나를 쳐다보곤 대답했다. 댄, 나는 러너니까 뛰는 거예요. 그가 말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동기부여용 테이프를 듣거나 그의 달리기 일정을 스케줄표에 써넣거나 달리기 선생을 고용하거나 이런 행위는 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러너였다. 동기의 원천은 절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동기의 원천은 그의 자아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당신이 강력한 자아상을 갖고 있다면
강력한 습관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당신이 건강한 습관을 갖고 있지만 약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이 약한 자아상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나는 엄청나게 다이어트에 성공하고서도 다시 곧 도로 살이 쪄버리는 사람들이 이러한 현상의 나타남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식단이나 운동 계획을 따르지 않아서가 아니다. 자신을 특정한 몸무게의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현실이 이러한 그들의 기대에 맞춰진 것이다. 내 캐리어가 점점 피어나기 시작할 때 내 마음속에 꿈꾸던 드림카가 있다. 마츠다 RX-8이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차의 옵션이나 색깔 등등 나는 내가 이 차를 가지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10원 단위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문제는 이 차가 내 예산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나의 기대 수준을 낮추지 않았다. 나는 내 스스로가 이 차를 타고 운전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핸들은 어떤 느낌으로 움직이는지까지도 내 손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나는 이 차를 점점 더 시각화했다. 가죽 시트에서 풍기는 내음을 상상했다. 내 마음속에서 나는 차의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도 볼 수 있었다. 이걸 좀 더 리얼하게 만들기 위해 나는 차를 구매할 여력이 안 되는 그 시절임에도 대리점에 가서 테스트 드라이브를 하기도 했다. 중요한 점은 내 마음속에서 이미 나는 이 차의 오너였다는 것이다. 거리에 같은 차가 지나갈 때면 나는 그 차를 가리키며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저거 내 차랑 같은 거야. 얼마 후 마침내 나는 그 차를 살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대리점에 가서 그 차를 가리키며 그 자리에서 바로 구매했다. 당신은 내가 이 차를 구매한 후 어떻게 느꼈을 거라 예상하는가? 그런데 사실은 아무 느낌도 없었다. 나는 그냥 다른 여느 날과 똑같은 느낌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차를 내 마음속에서 이미 여러 번 타보았으니까. 그래서 마치 내가 이 차를 사기 아주 오래전부터 이 차의 오너였던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다.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볼 수 있을 때만 믿는다.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 당신은 자신의 꿈을 먼저 시각화하고 그러고 나서 그것이 마치 현실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기대를 낮추어 현재 상황에 맞추지 말고 당신의 꿈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야 한다. 그러면 당신의 현실이 기대에 맞춰서 따라오게 될 것이다. 종이 위에 큰 원을 하나 그려보자. 그 원 안으로 당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적어보자. 차라던가 집, 가족, 친구들, 직업, 수입, 배우자, 취미 등등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적어보자. 이제 원 바깥에 당신이 가지고 싶으나 현재 갖고 있지 않은 것, 더 나은 집이라든가 다음에 바꾸고 싶은 차, 가고 싶은 관광지, 자유, 수입의 증가 등등 뭐가 되었든 원하는 것을 적어보자. 자, 원하는 당신에게 있어서 안전지대이다.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다. 우리는 같은 것을 반복해서 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의 하루하루는 비슷비슷하게 반복될 것이다. 우리는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장소에 가고 같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같은 일을 한다. 우리는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편안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생활하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안전지대인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지대 내에서만 일평생 살아간다. 이것이 몇 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크게 바뀌지 않는 이유이다. 그러나 여기 흥미로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다. 원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자, 당신이 현재 가진 것은 안전지대 내에 있고 갖고 싶은 것들은 안전지대 밖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는가? 당신이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었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이 가졌어야 하지 않겠는가? 당신이 어떤 것을 원했지만 가지지 못한 것은 그것이 안전지대 밖에 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당신이 갖고 싶지만 가지지 못한 모든 것들은 안전지대 밖에 있다. 원하는 수입, 느끼고 싶은 감정, 소유하고 싶은 모든 것들이 말이다. 안전지대가 제한하는 것은 감정뿐만이 아니다. 당신의 수입도 제한한다. 만약 당신이 벌 수 있을 것 같은 수입을 벌고 있지 않다면 이는 보통 당신이 불편하게 여기는 것은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일 경우가 많다. 당신이 불편하게 여겨지더라도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했을 때 편한 것만 하려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가 있다. 대부분 사람들이 더 대담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성공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성공이 이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다. 성공은 친숙하지 않은 영역이고 이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성공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다. 성공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 그냥 편안한 상태인 지금 그대로 남아있고 싶어 한다. 나는 밴쿠버에 살았는데 겨울에는 비가 자주 내렸다. 때문에 보통의 밴쿠버 사람들은 이러한 날씨에 대해서 불평하는 일이 많이 있다. 너무 우울해 혹은 나는 젖는 게 싫어. 너무 춥단 말이야.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 나의 아내 제니를 태우고 빗속을 달리던 어느 날 그녀가 한 말이 무엇이었는지 아는가? 비가 너무 로맨틱한 것 같아. 보다시피 모든 것은 당신이 의미를 주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 기쁨, 슬픔, 당황, 행복, 걱정, 평온, 그 밖에도 다양한 감정들은 스스로 만들어서 느끼는 것이다. 당신이 어떤 일련의 사건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뒤로 따라오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왜 어떤 사람들은 비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느낄 때 같은 것에 대하여 제니는 다른 느낌을 느끼는 것인가? 같은 비인데 말이다. 이것은 단지 같은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살아가면서 당신이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날씨라든가 교통 상황, 경제, 시장 상황,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자동차 사고라든가 건강 문제, 기름 가격, 이 외에도 수많은 것들은 당신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행복이나 감정의 근거를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에 둔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들은 행복하다 느낄 것이다. 나쁜 일이 일어나면 슬프거나 힘들어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문제점이 보이는가? 맞다. 이러한 삶에서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통제 밖에 있게 된다. 당신이 당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면 당신의 마음 역시 통제할 수 없게 된다. 그 중에서도 심각하게 감정에 더 많이 휘둘리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작은 일에 감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젠장. 기차가 또 연착이야? 맙소사. 기름값 좀 봐. 또 올랐잖아. 넷플릭스에 볼 게 한 개도 없어. 왜 이렇게 인터넷이 느린 거야? 반면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언제나 차분하고 침착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들은 그들의 감정을 항상 확인한다. 전쟁에서 이기는 전사는 성급하게 복수하려는 사람도 아니오. 운이 따르길 바라는 야심가도 아니다. 냉정하고 침착하며 속마음을 떠벌리지 않으며 무심한 전사가 전쟁에서 이긴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높은 감성 지수이다.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당신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하다. 높은 감성 지수를 가짐으로써 당신은 실수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고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더 좋은 리더가 될 수가 있다. 이것을 성공과 결부시킬 때 EQ는 IQ를 간단하게 앞서버린다. EQ의 가장 좋은 점은 IQ와 달리 거의 모든 사람들이 높은 EQ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당신은 이 EQ의 존재를 깨달아야 한다. EQ는 스스로 좀 더 자각할 수 있는 것, 좀 더 높은 공감 능력을 갖는 것, 타인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스스로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 등에 관여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다. 당신이 높은 수준의 EQ를 갖고 있다면 당신에게는 목표 달성에 대한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거절, 비판, 실패로 인한 단념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매일 86,400불의 돈이 당신의 계좌로 입금된다고 상상해보자.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든 당신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주의사항은 남은 돈은 다음 날로 이월되지 않는다. 그날 사라진다는 것이다. 당신이 쓰지 않아도 혹은 어디에 투자하더라도 내일이면 사라지는 돈이다. 이 돈을 하루라도 더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마지막 시원까지 쓰려고 하지 않겠는가? 사실 당신도 나도 이런 계좌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시간이라고 불린다. 일생 동안 당신의 시간은행에 매일매일 86,400초를 입금받는 것이다. 당신은 매 초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오늘 내버려둔 시간도 투자한 시간도 내일이면 전부 영영 사라진다. 당신은 시간이 곧 돈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시간은 절대 돈이 될 수 없다. 시간은 언제나 돈보다 더 가치가 높다. 왜냐하면 한번 지나간 시간은 절대로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돈은 더 많이 벌 수도 있다. 그렇지만 시간을 더 버는 방법은 없다. 최대의 생산성의 문을 열기 위해 여기 당신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시간은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이라는 것. 우리는 모두 다 같은 시간의 양을 부여받는다. 모두 똑같이 1년에 365일이고 일주일은 7일이며 하루는 86,400초이다. 더 적은 일을 하면서 더 많은 결과를 내는 법. 어떤 사람들은 바쁘다는 것을 마치 무슨 명예처럼 여긴다. 좀 우습지만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핸드폰을 확인하거나 이메일에 대답을 해주거나 중요한 전화가 있다며 자리를 비우곤 한다. 절대 순간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들은 한순간도 집중하지 않는다. 나는 이런 사람들의 방식을 산탄총 접근법이라고 부른다. 총알을 왕창 뿌려대고 그 중에 한 발만 맞기를 기다린다. 물고기를 잡는데 낚시가 아니라 투망식이다. 한 번에 마른 일을 하면서 그 중에 한 건이 걸리길 바란다. 정신없고 산만하고
비통합적이다. 마치 시속 100km를 질주하듯 맨날 바쁘게 정신없이 인생을 살고 있다. 나는 스나이퍼식 접근법을 선호한다. 스나이퍼를 생각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는가? 그들은 쿨하고 차분하고 침착하다. 자신의 위치를 정하고 목표의 위치를 파악하고 바람과 습도를 고려하여 총을 쏜다. 원샷 원킬. 스나이퍼들에게는 더 적은 움직임이 더 좋은 것이다. 그들은 힘보다 정확함을, 산만함보다 집중을, 자존심보다 겸손함을 믿는다. 모든 행동이 전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님을 이해한다. 기억하라. 생산적이 된다는 것은 더 많은 일을 추가한다는 것이 아니다. 이는 불필요한 것을 최소화하고 최대의 결과를 위한 소수의 핵심적인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당신은 빌 게이츠 같은 억만장자가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계획하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는가? 어찌했던 우리와 똑같은 양의 시간을 가지고 있을 뿐인데 그들은 무슨 이유에선지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해낸다. 왜 그런 것일까? 한 가지 이유로는 파킨슨의 법칙을 들 수 있겠다. 일의 기한만큼 시간은 늘어난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한 달 뒤가 기한인 일이 있는데 이 기한이 빠르게 다가올 때까지 신경도 안 써본 적이 있는가? 기한이 한 달 뒤지만 일주일이면 할 수 있는데도 결국 그 일은 한 달 뒤의 기한에 맞춰서 끝낸다는 것이다. 이 일은 아직 한 달이나 남았어. 아직은 시간의 여유가 있어. 그러면서 느긋해하다가 기한이 다가오면 부랴부랴 서두르고 허겁지겁 기한 안에 일을 끝마치기도 한다. 이것이 행동에 관한 파킨슨 법칙이다. 빌 게이츠는 그의 일정들을 6분 단위로 설정한다. 나는 15분 단위로 적용한다. 나는 내가 하루에 하는 모든 일을 시간 단위별로 할당하여 따로 빼둔다. 이렇게 하면 그 할당된 시간에 그 일만 집중함으로써 일의 능률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일에 게으름을 부릴 시간도 없다. 한 달의 기한이 있는 일도 내 할당된 시간에 넣기만 하면 일주일에 끝내버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나에 대한 통제이며 이러한 통제는 내가 매일매일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선사한다. 당신의 하루를 계획표처럼 만들지 말고 대본처럼 만들어라. 생산적인 하루를 만들고 싶다면 당신의 하루를 대본처럼 짜라. 하루 계획표를 짜는 것이 아니다. 대본처럼 짜는 것과 계획표를 짜는 것과의 차이는 무엇일까? 계획표를 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에 근거한다. 대본처럼 짜는 것은 당신의 목표와 성과를 이루기 위한 일들을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빼두는 것이다. 바라는 결과가 명확하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위를 알고 있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이 업무를 할 시간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기한 없이는 아무 일도 끝나지 않는다. 당신의 대부분의 꿈을 파괴시키는 딱 한 단어를 아는가? 언젠가이다. 언젠가 나는 세상을 여행할 거야. 언젠가 빚을 전부 갚을 거야. 언젠가 이 일을 그만둘 거야. 언젠가 나는 내 책을 쓸 거야. 여기에서 치명적인 단어가 언젠가이다. 이는 항상 언젠가 또는 어느 날이다. 달력을 한번 보라. 어디에도 언젠가나 어느 날이라는 요일은 없다. 이런 날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미루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람들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한 날일 뿐이다. 아직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언젠가라고 말한다. 성공적인 사람들은 오늘이라고 말한다. 오늘 나는 이것을 할 거야. 오늘 나는 이 판매를 해치우겠어. 오늘 나는 이것을 실현시킬 거야. 당신이 언젠가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당신의 꿈, 목표를 미루는 것이다. 당신은 조금 더 준비가 되었을 때 할 생각이겠지만 이 언젠가는 영원히 오지 않고 당신은 절대 준비되지 않을 것이다.
성공적인 사람들은 이해한다. 제대로 하는 것보다 일단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시작을 해보자. 스스로에게 타협 불가한 것을 만들어라. 당신에게 있어 타협 불가한 것들이란 어떤 일이 있어도 매일 꼭 해야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들은 당신의 인생을 강하고 빛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모든 것들이다. 만약 당신이 오랫동안 운동이나 신체 활동을 하지 않으면 당신의 몸은 점차 약해지고 허약해질 것이다. 당신이 어떤 것을 유지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이든 점차 약해져 간다. 이런 개념은 당신 인생의 다른 부분에도 적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당신의 타협 불가한 사항들은 당신이 성취하고 싶은 것들과 일맥상통해야 되며 스스로의 목표를 명확하게 잘 이해해야 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나에게도 나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나만의 타협 불가한 사항들이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다. 비즈니스 웰빙. 하루 6분씩 고찰하고 전략을 발전시키고 나의 팀이 잘 돌아가는지를 확인한다. 정서적인 웰빙. 하루 30분씩 아침마다 시각화, 감사 명상, 깊은 심호흡 훈련을 포함한 의식 훈련을 한다. 경제적 웰빙. 하루 30분씩 경제 투자 관련 자료들을 보고 점검한다. 성장 웰빙. 하루 60분씩 공부, 독서, 전문가와 컨설팅, 고객 회사의 CEO 및 설립자들과 미팅을 한다. 신체적 웰빙. 하루 60분씩 운동, 일주일에 3번을 꼭 한다. 재정의 통달은 곧 자아의 통달이다. 앞에 5가지 목록은 지난 몇 년간 나의 생산성의 문을 열어준 열쇠였다. 재정의 통달을 이루기 전에 당신은 반드시 자아의 통달, 자기 지배를 먼저 이루어야 한다. 당신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데 어떻게 돈을 통제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 5가지 열쇠를 알게 되었으니 당신이 직접 실행하고 행동해 볼 차례이다. 미루지 마라. 당신의 성과에 가혹하게 평가하고 레이저 빔처럼 강력하게 집중하라. 항상 당신이 만든 규칙을 지키고 억만장자처럼 하루를 구성하며 7마리 내면의 악마들을 몰아내고 타협 불가한 당신의 과업들에 전념하라. 이를 해낸다면 당신은 스스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 그 결과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고요. 실제로 저자가 맨손에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실질적인 경험을 토대로 쓴 그런 책이라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